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흑마기 공법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요번에 나오는 거는 시트 파일 공법. 자,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잠깐 보고 합시다. 요런 걸 갖다가 시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차수 성능이 상당히 좋겠죠.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토르판 공법 뭐 이런 것들은 외부의 지하수가 터파기를 할 때 외부의 지하수가 우리 터파기 하는 현장 쪽으로 이 안쪽으로 말이죠. 이렇게 지하수 같은 게 물이 유입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요 보면은 파일이죠, 그죠? 요 딱 맞게 겹쳐져가 있어가지고 이 외부에 지하수 같은 것들이 물이죠. 지하수가 외부의 물이 우리 현장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틈이 없습니다. 그죠? 시트, 이 파일이죠. 이걸 가지고, 이 강제로 되는 겁니다. 강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때려서 이제 흙막이를 하면서 끼워 넣는 거죠. 흙에다가 이제 파 넣는 거죠. 때려서 이제, 항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토류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차수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박아주는 겁니다. 파일을 박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때리면 이제 흙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이제 그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연 부위가 어떻게 물이 안 셀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차수 효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이 파일은 어떻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죠. 깨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다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재질이 균일하고 허용 응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시트 파일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장단점은 있겠죠. 이제 타설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소음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이제 터파기를 다 하고 인발할 때 주변에 침하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차수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이제 차수 성능이 많이 필요한 그런 현장에서는 사용을 하는 거겠죠. 시트 파일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토류박 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토류박 공법.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H빔을 먼저 박습니다. 어떻게 박습니까? 오거라 천공을 하죠. 땅을 우리가 일정 깊이 지하가 기초가 장착되는 일정 깊이까지 이 파일들을 먼저 박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뭐 이 뒤쪽에도 있겠죠. 네,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기둥에 해당되는 파일을 먼저 박아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아 놓습니다. 기둥에 해당되는 파일을 먼저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H빔을 구멍을 뚫은 다음에 H빔을 이제 박는 거죠. 이거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터파기가 들어갑니다. 터파기 들어가면서 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 토르판을 하나씩 끼우고 있죠, 그죠? 토르판 흙을 터파기 하는 깊이만큼 계속 밀어 넣는 겁니다. 토르판이죠, 나무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그 장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작게 들어갑니다. 경제적이죠, 아주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인데 단점은 엄청 많아요.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것만큼 이게 강성이 상당히 약하겠죠. 이 토르판때기로 하니까 당연히 어, 이 강성이 약하겠죠. 그 다음에 물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 이염새 부위가 많죠. 그래서 물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이 터파기 하는 현장 쪽으로 외부에 지하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히빙 현상이나 볼링 현상 이 안쪽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당히 안 좋은 형태죠. 그렇지만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강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걸어주고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거리가 좀 멀다 이러면은 이 흙막이를 지지할 수 있는 아일랜드 공법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뭐
어떤 뭐 기초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 지지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 주죠. 여기다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지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 지하 4층 뭐 이런 거 3층 이런 거는 잘못하면 안 되죠. 보통 뭐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 정도 팔 때 토류판 공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근데 지하 3, 4층 막 들어가 가지고 이게 붕괴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깊이 팔수록 붕괴될 가능성이 높죠. 이럴 때는 이 도료판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죠.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슬러리월 공법이나 아니면 뭐 CIP나 하든지 이래 강성이 상당히 좋은 흙막이 공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뭐 주변에 이 공사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뭐 운동장 같이 넓은데 우리 건물만 하나 딱 짓고 있고 지하 1층만 판다. 아니면 지하 2층만 판다. 이런데 굳이 비싼 뭐 슬러리월 공법이나 뭐 CIP 이런 거를 사용할 필요는 없죠. 혹시 뭐 약간 붕괴되더라도 큰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붕괴될 가능성도 좀 적다. 지하 1층 파는데 뭐 붕괴될 가능성 별로 없겠죠. 이럴 때는 뭡니까? 토르판 공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5억으로 이렇게 천공을 했습니다. 요 천공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지금 HB빔하고 토르판 들어가는 요 위치가 되겠죠. 여기 요 천공했는데다가 요 H빔도 박습니다. 그죠? H빔도 받고 그 다음에 토리판을 끼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띄게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법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일정 간격으로 H빔을 이제 천공하고 골착한 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H빔을 박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H빔하고 H빔 사이에 H자니까 요 홈이 있죠. 여기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토르판이 요 그림대로 요 사이에다가 토르판을 끼워 넣는 거죠. H빔 H자로 돼가 있으니까 요 딱딱 걸리게 돼가 있죠. 걸리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 규격인 토르판을 갖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으면서 텁하게 하면서 깊이가 새로 나니까 그만큼 계속 밀어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뭐 시공이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적이다. 그러고 공기도 짧고 하지만 뭐 강성이 약하고 물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또 싼 만큼 뭐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변 집안의 침하 발생이 우려될 수 있고 히빙이나 볼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연약 집안에는 적용할 수는 없고 강성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토르판 공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CW 공법 볼까요? 그림으로 딱 봐도 알겠죠. 그림을 일단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옥으로 천공을 했어요. 천공한 다음에 H빔을 중간중간 박아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타설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구멍이 지금 3개 한꺼번에 뚫히죠. 이렇게 되면 오거가 오거의 종류입니다. 뭐 항타로 할 수도 있고 돌려서 뚫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뚫어 놓고 조심해야 될 거는 뭡니까? 구멍을 뚫다가 흙이 붕괴될 수가 있겠죠. 1층 깊이까지 가려고 하다 보면은 흙이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옥으로 뚫을 때 또는 지하에 1층 깊이까지 들어갈 때는 항상 뭡니까? 흙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액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천공하면서 안전액을 넣고 그 다음에 같이 굴착을 해줘야 되겠죠. H빔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이 SCW 흙막이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토류판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강성이 강하겠죠. H빔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도 타설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성이 좋습니다. 근데 비싸겠죠. 토류판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SCW 공법의 정의 천공 후 주입제를 주입하고 벽체를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천공을 하는 겁니다. 오거로 뚫고 그 다음에 뚫을 때 흙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안정액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벽체를 형성하고 H파일을 삽입하는 거겠죠. H빔을. 그래서 토류벽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뺑 돌아가면서 벽을 형성시키는 거겠죠. 장점으로서는 뭐
여기도 보면은 이연매가 없습니다. 그죠? 이연매가 없기 때문에 지수성이 높다. 이 흙막이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뭡니까? 흙이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옆에 우리가 텁하게 할 때 옆에 붕괴되지 않게 위해서 흙막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붕괴되는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지하수, 물 때문이죠. 그죠? 물이 붕괴를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물을 잘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흙막이를 할 때. 장점은 이런 식으로 SCW 공법은 지수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염새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염새가 없죠. 계속 연결됐다고 보면 지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이 적고 뭐 이거 천공할 때는 뭐 조금 소음 진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위에는 안 일어나죠 별로. 그래서 소음 진동이 적고 공기 단축과 가격이 저렴하다. 물론 터렛판보다는 훨씬 비싸죠. 근데 뭐 저 다른 공법들 저 연속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강도가 정확하겠죠. 왜 천공하는 이 기계가 정확하니까 뚫는 것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수직 강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수직도도 높고 그 다음에 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H빔을 넣어 가지고 타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벽체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외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은 지하 벽체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양질의 벽체를 조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뭐 슬러리 월보다는 뭐 좀 경제적이고 계량 효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염분을 함유하는 집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땅이 염분이 있는 거, 바닷가 쪽에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 땅에 염분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사용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자, 시공 순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오가로 천공을 합니다. 천공을 하고 안전액을 주입하죠. 그 다음에 인발합니다. 이 오거를 인발하고 그 다음 H 파일을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죠. 하면 벽체까지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SCW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CW 공법 했는 사진 한번 볼까요? 옥으로 집안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 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벽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H 형광을 삽입하는 거죠. 여기서 벽을 실제로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훨씬 강성도 좋아지고 지하벽도 형성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진들입니다. H빔 이제 넣는 사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척합의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이쪽 부분이 이제 터프하기를 하는 거죠. 구조 시간에 이제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여기에 되어가 있던 이 땅을 우리가 건물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터프하기를 하는 겁니다. 터프하기를 할 때 척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낮을수록 좀 작죠. 깊이가 얕을수록 척압이 좀 작습니다. 근데 어떻게 깊을수록 이제 척압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보면 이 집안에 따라서 척압이 형성되는 형태가 다르죠. 그죠? 모래냐, 연약 집안이냐, 이 집안이 터프하게 하는 집안이 강한 점토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형태가 좀 다르다 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척압이 미치는 방향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하는 거는 뭐 구조 시간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이런 형태로 그냥 좀 다르게 되어 있다. 그 집안에 따라서 척압이 다르게 형성된다. 깊이에 따라서도 다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깊이가 얕을수록 척압은 좀 적게 들어가겠죠. 깊이가 깊을수록 터프하게 하는 깊이가 깊을수록 척압은 많이 발생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척 관리. 개척 관리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터프하게 할 때는 터프하게 할 때 이 흙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냐. 이게 흙을 외부 터프하게 하는 거 이외의 흙 있죠. 터프하게 하지 않는 부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막이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흙막이의 기울기가 이래 변형이 되겠죠. 토합이나 아니면 지하수에 의해서 변형이 되다가 버티다가 이제 무너지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게 무너질
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흙막이 벽이 무너지면은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은 설령 다치지 않더라도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항상 계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강을 해서 안 무너지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컵박이를. 자, 방법을 보면은 개척 관리 를 보면은 설계 시공자 관리 기준치가 어떤 뭐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안 된다. 흙막이에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개척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시공을 하고 나서 반드시 개척 관리를 해주는 거죠. 흙막이 벽이나 버팀대에다가 이게 기울어지고 있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러면은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한번 봅시다. 개척기를 설치를 하죠.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큰 건물들이다 이래 되면은 개척기를 설치하는 위치를 한번 봅시다. 노란색으로 된 거는 뭐 어디 있냐요? 여기 요런 데 있네요. 자, 표시를 보면은 파란색 뭐 지하 수위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수위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흙막이의 기울기를 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도심지에서 공사할 때는 더 개척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붕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뭐 도로라든지 이런 데 붕괴돼 보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옆에 건물 큰 거 있는데 여 붕괴돼 보면 이제 진짜로 큰일 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개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사계 기울기를 확인을 하는 거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굴착 및 성토시 공동 현상 및 지하 수위의 변이량 등 기타 영향으로 인한 토립자의 수평 변이량의 위치, 크기 및 속도를 계측하여 설계상의 예상 변이량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도 및 피해 영향권을 추정함. 말은 좀 어렵게 돼가 있죠. 근데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골짝할 때, 텁하게 할 때 이 말이겠죠. 이 흙막이가 흙막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겠죠. 기울으냐 안 기울으냐 그거 보는 겁니다. 기울기 각도를 보는 거죠. 붕괴되려고 하면 기울어지다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항상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보는 거죠. 뭐 내용들은 뭐 별 내용들은 아니죠. 뭐 측정할 때 뭐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고 그다음에 50cm 단위로 뭐 읽어주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기울기를 항상 이 기계가 이제 표시를 하죠. 기준치를 넘어서나 안 넘어서나 기울기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지하수 이게 지하수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겠죠. 흙이 붕괴되고 이런 것들은 물 때문에 물론 토합에 의해서 붕괴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 흙막이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지하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위를 항상 측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게 지하수가 변동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측정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지하 수위의 변동 사항을 측정하여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그죠? 지하 수위가 이 변동이 막 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지하 수위가 어떻게 우리가 위험한 쪽으로 이 이동이 일어나는지 변동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상 굴착지면 우리가 예상 굴착하는 그 지면에서 한 2m 정도 이하 또는 대수층까지 100mm, 10cm 정도죠. 100mm로 천공을 하는 겁니다. 천공한 다음에 이런 기계들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 가지고 지하수 변동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천공해서 이런 지하 수위를 볼 수 있는 거, 이 기계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계를 보고. 그래서 뭐 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형 율계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HB 같은 버팀 목적을 한번 볼까요? 버팀버에 설치하여 굴착에 따른 본 구조물 및 가설 구조물의 응력 상태를 파악하여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형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거를 보는 거겠죠. 이 변형률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설치하면 기계가 다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흙막이를 했는 그 구조물이 이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변형이 일어난다는 말은 곧 붕괴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전하게 원래 설치했던 그대로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설치 변형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위치를 선정하고 표면을 손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용접이나 접착제를 사용해서 이 기계를 붙이는 거죠.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착시킨 기계를 어떻게 연결시킨 후 보호개를 덮어서 보호를 하는 거겠죠. 이게 뭐 깨지면 측정 자체가 안 되니까 기계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을 측정 위치까지 도달시키고 그 다음에 기계를 연결시킨 후 변형률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응력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응력과 측정 응력을 비교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 이 가설 흙막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흙막이에서 필요한 응력들이 있겠죠. 이 응력들이 기준치에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준치보다 막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기계에서 우리가 기계로 측정을 하는 거죠. 기계에서 하는 허용치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응력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변형되기 쉽다. 변형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끔. 변형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를 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변형이 일어난다면 이제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지하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집안에 그 우리가 터프하게 하는 반대편 집안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 중량물이 있어가지고 하중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흙 자체에서 하중이 토합이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보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터프하기를 해줘야지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들 인접 건물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겠죠. 목적은 옆에 건물에다가 기울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영향으로 목적을 읽어봅시다. 주변 건물이나 구조물, 옹벽 등의 부동침하로 인한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프하게 하면서 이 옆에 건물들이 똑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그거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터프하게 하는데 옆에 건물들이 자꾸 넘어간다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터프하게 할 때 이 인접 건물들이 기울기가 기울지 않고 그대로 원래 그대로 있냐 없냐를 이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현장에 근접한 방향의 위치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이 기계를 부착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해서 침하가 되는지, 경사가 되는지, 경사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변동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겠죠. 기울기를 인접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고 처음 그대로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이 옆집 건물에서 공사 끝나고 났는데 여기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죠. 뭐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이 공사해가지고 우리 집 건물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면 뭐 무너지지는 않아도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막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측정했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 위해서 항상 뭐 측정기를 매일매일 이렇게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뭐 어떤 걸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접 건물의 기울기를 가지고
안정성을 파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접 건물의 균열 측정기. 우리가 토공사를 할 때 옆 건물에다가 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균열이 발생하는지 옆 건물이 발생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접 건물의 발생된 클랩 부위나 구조적으로 클랩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죠? 우리 터파기 할 때 그럴 때 이런 균열 측정기를 이제 장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크랙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크랙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항상 그 데이터들을 쫙 모아줘야 되겠죠. 만약 크랙이 발생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터파기를 어떻게 다시 안전한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터파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표 침하게 이런 것들 그냥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설치한다 하더라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공사 현장에 우리가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는 방법대로 해서 이런 측정들을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흙막이 벽 배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지방 굴착 시 지표면의 거리별 연직 침하량을 측정하여 인접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합니다.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터파기 할 때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지표가 침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하중계도 마찬가지고 이건 버팀보에 설치하는 겁니다. 버팀보에 설치하여 골착공사 시 하중의 주위와 온도 변화에 따라 하중 변화를 설계치와 비교하여 안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뭐 육안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다 이제 기계들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골착 작업 시에는 개척을 주 1회 정도 측정합니다. 해체 작업 시에는 2주에 1회 정도 측정합니다. 그죠? 이런 시간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 어떤 항목마다 다 규정들이 있죠. 일률적으로 주 1회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개척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준치 이상으로 우리가 측정을 많이 해가지고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척 결과를 모으는 거죠. 측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뭐 순서를 지켜서 시행하고 정밀도를 측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할 때마다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한지 아닌지, 정상치 범위 안에 있는지, 이상치가 있는지 이걸 현장에서 바로 파악이 해야 되겠죠. 측정위는 동일 일이 같은 사람이 계속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기계 보는데 뭔 차이가 있겠나 하지만도 같은 사람이 계속 측정을 해야지 어제하고 오늘이 뭐가 다른가 아니면 어제하고 오늘이 동일한가 안 동일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측정은 계속 같은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측정치가 관리 기준치에 가까우면 측정 빈도를 증가시킨가 대응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관리해야 되는 그 범위가 있죠. 측정할 때. 이 정도 같으면은 관리해야 된다. 이 정도 같으면은 뭐 보강을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치에 가까워 오면은 더 자주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측정이 종료되면 데이터를 정리하여 즉시 뭡니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파악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재측정을 실시해야 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굴착 상태 및 시기에 대해서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몇월 며칠 날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명기를 해줘야 되겠죠. 기록은 항상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제출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죠. 그러면 측정 항목과 측정 빈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관리 항목이 중요하죠. 뭐를 관리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어떻게 되는지,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 건물, 주변
뭐 주변 매설대가 있는 뭐 매설물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흙막이 벽, 그다음에 지보공, 그죠? 버팀대 역할을 하는 지보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집안은 어떻게 측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 먼저 다 알죠. 그죠? 땅, 토질, 집안을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골짝 중에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토질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필요시에 하는 거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런 기계들을 갖다 대 가지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겠죠. 지하수 상황도 우리가 뭐 수학기를 내가 아까 했었죠. 지하수 상황도 체크합니다. 언제? 매일 합니다. 지하수는. 그죠? 지하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주변 상황은 주변 건물이 뭐 기울어졌니 안 기울어졌니 이런 것들은 주 1회 정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이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사계를 옆 건물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겠죠. 부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트랜시스로 여기서 매일 뭐주 1회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죠. 기울기가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그죠? 주변 건물이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흙막이 벽도 뭐 처갑이나 그다음에 뭐 어떻게 치마가 일어났는지 기울기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 경사계를 부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토합계 수분계 레벨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정확하게 각도를 보려고 하면 뭐 트랜시시나 뭐 이런 것으로 보고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항상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터프하게 공사할 때 그만큼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 측정을 통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우리가 터프하기를 할 때 우리 현장이나 우리 주변 현장 주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이제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견된다면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즉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강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터프하기 공사를 진행해야지 안전사고를 막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공사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